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14일 오전 8시 22분입니다. 간밤에 큰 하락이 있었죠. 대략 한 81,300달러에서 78,500달러까지 3,000달러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대략 한 3-4% 정도 빠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뭐 이렇다 하게 빠질 만한 이유를 찾지는 못했어요. 나스닥 많이 올랐거든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죠. 26,400포인트까지 올랐고요. 뭐 엔비디아, 애플, 구글, 시총 높은 빅테크 기업들이 다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거든요. 엔비디아도 227달러 찍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400달러 넘어서가지고 403달러까지 올라갔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300달러 넘어섰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희한하게 비트코인은 오늘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렇다 할 뚜렷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올라서 살짝 조정받은 느낌이고 뭐 특별히 뭐 악재가 터지거나 한 건 아니니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82,800 찍고 지금 조정받는 타이밍이거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가 ABC로 빠져서 A, 여기가 ABC 반등해서 B, A, B, C로 빠지잖아요. A, B, C. 현재 이런 상태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럼 A, B, C가 다 나왔으니까 조정이 조만간 마무리되고 다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빅테크가 계속 이렇게 잘 나갈 때 이야기고요. 빅테크 가격이 훅 빠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방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빅테크가 오를 때 못 올랐지만 빅테크가 빠진다고 오르진 않거든요. 빅테크가 지금처럼 좀 잘 가준다는 전제 하에서 비트코인이 오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지금 유가도 올라가고 어저께 PPI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6% 넘은 거 보고 큰 폭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점임에도 실적이 잘 나오니까 뭐 주가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실적 잘 나오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식시장은 되게 좋아요. 코스피도 어제 또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죠. 이게 진짜 대단한 게 한 3% 빠졌다가 결국에는 2% 상승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한 8,000달러 근처에서 마감이 됐고 요즘에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대만 증시, 일본 증시 웬만한 증시들이 AI 발로 실적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느끼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82,000 찍고 좀 쉬는 중이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중점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21선이랑 121선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선이랑 해시리본 상에서 바이 시그널 이 두 가지가 겹쳐졌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 바이 시그널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밑에 게 31선이고요 위에 게 61선인데요 지금 역배열 상태죠. 짧은 게 밑에 있으면 역배열입니다. 무거운 게 밑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지금은 거꾸로 돼 있는 상태죠. 거꾸로 돼 있는 상태에서 점점 좁아지는 거 보이시죠? 61선은 내려가고 있고 31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역전이 되겠죠. 이게 역전이 되면 이게 파란색으로 바이 시그널이 예쁘게 딱 하고 뜨게 될 거거든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일 내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빠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늦어도 일주일 내로는 나올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3일 내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한 90%는 된다고 생각해요.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해시레이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해시레이트가 조금만 오르면 되잖아요. 지금은 물론 비트코인 가격은 살짝 빠졌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월 달에 여기 6만 달러 찍었던 그 시점이고요. 아주 진짜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유지만 돼도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르면 오늘 3일 내로는 바이 시그널이 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바이 시그널이 뜨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채널에서 영상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이 시그널 하나만 놓고 보면 사실 좀 애매한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바이 시그널이랑 121선 위에서 바이 시그널이 떴을 때 요때 매수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하나 추가해서 오늘은 2년 평균선 731선 하나 더 추가해 봤거든요. 731선 밑에 있을 때 조건을 다시 한번 다 말씀드릴게요. 해시리본으로 바이 시그널이 뜨고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말씀드려 볼게요. 바이 시그널은 해시리본 떠 있는 상태에서 121선 위에 비트코인 가격이 위치해 있고 731선 밑에 있으면 이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인 것 같아요. 한번 과거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731선은 밑에 안 있어도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였죠.
녹색 선이 121선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2년 평균선이에요. 731선. 바이 시그널은 밑에 요거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조건. 121선 위에 있고요. 731선 밑에 있고요. 해시 리본 바이 시그널이 떴을 때 요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때 매수했으면 좋은 자리였나, 네, 이 부분을 같이 판단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731선이죠. 731선 밑에 있으면서 바이 시그널이 뜨면서 121선은 돌파해냈죠. 요 지점이 매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네, 여기 표시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점이거든요. 네, 요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 다들 결과는 아시겠죠? 네, 여기서 매수를 하면 그 뒤에는 물론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 있어요. 네, 이 부분도 꼭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단기적으로는 한번 훅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점이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고, 이번에도 이런 세 가지 시그널이 예를 들어서 6만 달러 밑으로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뭐 한 5만 5천, 5만 6천 여기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고 분할 매수 하시던가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훅 빠졌죠. 하지만 그 뒤를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 2년 보유했다고 칠게요. 2015년이죠. 2017년 5월까지 보유했다고 치면 수익이 되게 컸겠죠. 하지만 조금 더 한 2년 반 정도 보유를 하면, 그리고 끝까지 다 먹었다고 치면, 물론 그럴 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끝까지 다 가지고 있었다 하면은 무려 70배의 수익이 있습니다. 70배.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그널이 떴을 때 매수한 걸 앞으로도 보실 텐데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밑에 있어야 되니까 다 만족하는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바이 시그널이 없죠. 여기서 바이 시그널 떴네요. 네, 다 만족하는 자리들이 있나 보면, 요게 하나가 빠져요. 여기 바이 시그널 떴죠. 121선 위에 있죠. 요쯤에 여기까지 좋았는데 731선 밑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1번과 3번은 만족을 했는데 2번이 만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는 패스하는 거죠. 뭐 예를 든 겁니다. 이번에는 네,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도 바이 시그널이 떴네요. 731선 밑에 있죠. 오, 좋았어요. 하지만 121선 위에 있지 않잖아요. 1번이 만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매수를 하기가 애매해요. 여기서 매수하면 어떠냐? 그것도 괜찮은데 731선보다 위에 있잖아요. 조건이 3개 다 맞는 자리는 아니니까 여기도 패스를 하고,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세 가지가 다 맞는 자리는 여기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두 가지만 만족했을 때, 바이 시그널 떴을 때 121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네, 요 정도만 해도 수익은 이때 이후로 몇십 배의 수익이 났거든요. 네, 여기에서만 매수를 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바이 시그널 뜨고 121선 위에 있을 때, 이번에 바이 시그널 뜨면 뭐 그 정도는 되겠죠. 코로나 때는 세 가지 다 만족하는 지점이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번과 3번 만족하는 지점에서 매수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1번과 3번 두 가지는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121선과 바이 시그널 요것만 돼도 괜찮은데 2번까지, 그러니까 얘보다 밑에 있을 때 사면 여러모로 더 좋다는 거죠. 침체장일 때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매수해도 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8월인가요? 이때가 붓다빔 때거든요. 붓다빔 때 이렇게 훅 하고 빠지고 한 50% 하락을 했었는데, 그리고 121선 위에 있고 바이 시그널 떴을 때, 그러니까 1번, 3번 만족하는 거죠. 이때 샀어도 수익이 작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까지처럼 그렇게 뭐 어마무시한 수익은 아닌데,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쳐도 요 정도 수익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또 매도를 해야 되니까 최적의 자리는 아니죠. 한 60% 정도 네, 상승을 했습니다. 1억 2천대 샀으면 뭐 한 2억 가까이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바이 시그널이 쭉 없죠. 계속 없습니다. 없다가 여기서 바이 시그널이 뜨긴 했는데 121선 밑에잖아요. 이번은 좀 옵션으로 생각하더라도 121선 밑에 있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121선보다는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요. 1번하고 3번은 무조건 만족해야 되고요. 플러스 2번은 하면 좋다. 옵션으로 생각을 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최적의 자리네요. 여기는 1, 2, 3번을 다 만족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보시면 121선 크로스로 올라갔죠. 바이 시그널 떴죠. 그리고 731선이거든요. 2년 이동평균선. 얘보다 밑에 있죠. 그러니까 1, 2, 3번을 다 만족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2022년, 23년 중에서 이 자리보다 좋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바닥에서 사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네, 요때 가격이 18,000달러였거든요. 최저점이 15,000달러고 상승하는 중이잖아요. 요때보다 좋은 자리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바이 시그널 여기서 한번 또 떴네요. 요 자리도 괜찮습니다. 3만 불 때인데 여기도 단기적으로 하락은 있죠. 얘 또한 1, 2, 3번 다 만족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 시그널 떴죠. 녹색 선보다 위에 있죠. 121선 위에 있으면서 201선보다는 아래 있죠. 이게 되게 좋은 자리죠. 3만 불. 지금도 그렇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79,000이잖아요. 3만 불이었으니까 장투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시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에 샀든 여기에 샀든 그 뒤에는 뭐 되게 큰 상승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샀을 때 안 좋은 자리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르면 오늘, 늦어도 일주일. 만약에 3일 내로 바이 시그널이 딱 뜬다고 치면 121선 위에 있죠. 731선 밑에 있죠. 최적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최저가는 아니지 않냐. 그쵸. 뭐 최저가는 6만 불이었으니까 6만 불에 사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때는 뭘 보고 삽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건 되게 위험하죠. 이때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때일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이 빠졌을 뭐 그럴 때도 있으니까 떨어지는 중에 자리 잡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상승하고 있을 때 730보다는 밑에 있고 이거는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거든요. 21선보다는 위에 있죠. 이제 상승 추세에 들어섰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까지 요거까지 뜨면 매수하기에 최적의 시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거는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예측해주는 그런 지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싸 하고 몰빵했는데 훅 하고 20, 30% 빠졌다. 그럼 또 저를 원망하시겠죠. 하지만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매수하지 않거든요. 하여튼 저도 바이 시그널 뜨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한 반 정도 매수했는데 10%더 추가 매수해서 60% 정도? 요 정도 만들 생각이에요. 나머지 40%는 천천히 매수할 생각입니다. 혹시 모를 좀 급락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한 20% 매수했고요. 여기 또 떨어졌을 때 대략 한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20% 또 매수했고 121선 위에 올랐을 때 이때 10% 매수했거든요. 바이 시그널 뜨면은 여기서 10%더 추가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한 전략대로 실행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제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대로 하고 있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시나리오가 아직까지는 변동된 바가 없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요거 좀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기 상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장기 투자에 적합하고요. 선물 투자, 레버리지 투자에 적합하진 않습니다. 중장기로 비트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거나 바이낸스에서 스팟에서 현물 매수하거나 거기에 적합한 전략입니다. 요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건 대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보유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급한 자금인데 바이 시그널이 떴다는 이유로 매수를 했다.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2, 3년 이상 가져가도 되는 좀 장기 자금을 여기다가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현재 대출이 없다. 대출이 없는데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 신용대출 받아서 그걸로 비트코인 매수하기엔 어떠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신용대출 만약에 3천만 원 받았다고 치면 1천만 원 정도는 바이 시그널 떴을 때 사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30%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는 분할 매수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3개월 정도. 왜냐하면 바이 시그널 뜬 다음에 급락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급락하면 또 한 30% 들어가는 거죠. 그 전략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 현금이 3천만 원 있거나 아니면 이번에 신용대출을 받아서 3천만 원 정도 받아서 매수를 할 생각이다. 뭐 그런 분이라면 바이 시그널이 뜨는 타이밍에 한 1천만 원 들어가고요. 급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천만 원은 다 분할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1천만 원은 급락했을 때 매수를 했다면 나머지 1천만 원은 분할 매수하거나 그냥 3개월 정도 프로젝트로 그렇게 잡으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3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 한 0.2개 정도 살 것 같거든요. 상승폭이 있을 테니까 0.3개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0.3개 정도 이번 장에서 모아두시기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없으신 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실 테니까. 비트코인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 0.3개로 인생을 크게 변화하실
단순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거를 좀 장기로 가져간다면 2, 3년은 뭐 저는 중기라고 생각합니다. 장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장기로 가져간다고 치면 최소한 한 10년 이상은 가져가야 장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길면 한 30년 정도? 팔지만 않고 가져가면 노후 대비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30년 이상 가져가면 한 100억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1비트에. 그러면 0.3개면 한 30억 되잖아요. 30억 정도면 나중에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후 대비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용대출 받은 3천만 원 어떻게 하냐. 네, 이거는 월급 받은 걸로 분할해서 갚아 나가야죠. 3년 동안. 3천만 원으로 노후 대비 끝. 뭐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인간에 대해서 탐구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다 정리하고 전주에 수학학원 오픈하려고 준비하는 중인데 제가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많은 김에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좀 탐구할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돈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가 핵심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건강, 뭐 이건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랑 달리기, 이 두 가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나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까지 들어가면 너무 디테일해지니까 먹는 거랑 달리기, 이거는 기회가 되면 차차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크게 보면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일이라고 할까요? 노동 수입, 뭐 사업 소득, 뭐 그 기타 등등, 요런 게 있고, 나머지 두 번째는 우리처럼 돈으로 돈을 만드는 투자 개념이 있죠. 모든 돈은 이 두 가지에서 대부분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문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매도가 되게 어렵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매도가 어려우면 어떻게 매도를 잘할 것인가, 이거를 탐구하기보다는 무엇을 사야 매도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전략을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부동산을 사서 팔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정말 쓰레기 같은 거 매수한 게 아니면 서울에 있는 웬만한 부동산을 샀다면 지금 매우 큰 돈을 벌게 되지 않았을까요? 주식도 우량주 위주로, 주식이 좀 어려워요. 지수에 투자하던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서 팔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데 지수에 투자하면 되죠. 나스닥 같은 거 지수에만 투자했어도 연평균 수익률로 한 15%, 적게는 한 10%, 요 정도 나거든요.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꾸준히 나니까 아주 좋은 투자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니면 비트코인을 적절하게 가격이 쌀 때 매수를 해서 장기 보유하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산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입지 좋은 부동산이나 아니면 미국 지수, 한국 지수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나스닥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S&P 500도 좋지만 이런 거에 투자를 하거나 지수 ETF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이 쌀 때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세 개 모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그 다음 나스닥, 뭐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포트폴리오가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장기로 투자해도 되고, 매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오히려 나머지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투자에 너무 많은 노력과 신경을 쏟으면, 제가 트레이딩도 많이 해봤는데 시간 소모가 너무 많고요. 스트레스도 좀 너무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시드가 커진 상태에서 레버리지까지 써서 트레이딩하는 건 엄청난 집중력을 소모하게 되니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돈 문제도 결국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이것저것 하기 어렵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1주택에 비트코인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의 비트코인은 어떠냐? 그건 뭐 사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럼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그걸 버틸 수만 있으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관계와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제가 강의할 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가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가족이 중요한 거는 맞는데 가족보다는 내 건강입니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뭐 뇌졸중이나 그런 게 걸렸다고 치면, 대부분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이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질환이거든요. 뭐 뇌출혈, 뇌경색 막 이런 거 진짜 무섭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을 선사해 주게 될까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건강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가족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내 사랑을 많이 주는 게 자녀분들인데, 저도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아들들의 인생은 아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와줄 순 있지만 모든 선택은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애들을 생각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애들 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서울 살다가 분당 살다가 지방으로 지금 전라도에 살고 있는데 이사도 오게 됐거든요. 의대 지역 전형이 나오면서 사실 이사를 한 건데, 저도 되게 가족을 많이 사랑하고 저 아들들 무지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제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네들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건강이랑 돈이랑 그냥 관계라고 쓸게요. 가족일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을 아주 잘하고 원활히 돌아갈 때 이 안에 행복이 생기게 된다고 봅니다. 행복은 이 셋 중에 하나만 잃게 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사면체의 모양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치면 3개의 발이 필요한 거죠. 저는 3개의 점을 되게 좋아합니다. 한 평면의 결정 조건이거든요. 이 평면에 건강과 돈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돈은 많이 신경을 씁니다. 돈에 신경 안 쓰는 분은 제 채널을 보지 않으시겠죠. 건강은 요즘 들어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류 소비량이 월등히 줄어든 부분도 그렇고요. 요즘에 담배 피는 사람도 확실히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 세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럼 건강과 돈은 우리가 그래도 나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관계는 많은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부부가 될 수도 있죠.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대가 있으시니까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애인 사이일 수도 있겠죠. 불륜 관계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관계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금기어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좀 덜 있다고 엄청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돈이 좀 더 많다고 무지무지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건강은 엄청나게 건강을 크게 해치는 게 아니면 건강이 행복을 직접적으로 좌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 특히나 남녀 관계, 물론 애들하고 관계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행복을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건 저는 남녀 관계라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다, 부부 사이에 왼수 같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케이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부부관계가 안 좋은데 불륜을 하고 있는데, 외도하고 있는데 외도가 너무 만족스럽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되게 높다, 이런 집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만약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시면 부부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혼 가정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처럼 이혼이 그렇게 큰 흠도 아니고, 저는 고래동 공부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래동 공부 식구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대략 한 300분 정도 제가 직접 다 전화해서 통화를 했거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저랑 통화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현재 이혼을 했고요.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본인 얘기 아닙니다. 이혼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셔도 40대, 50대, 60대 아직까지 미혼이신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혼을 한번 하게 되면 다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일로 가죠.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불안하고요.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관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남녀 관계 하면 유튜브 채널을 봐도 어떻게 해야 누구를 꼬실 수 있다, 이런 애들 이야기죠. 20대 풋사랑 이야기, 지금 생각하면 10대나 20대 사랑, 예쁘고 순수하고 이런 건 맞는데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딘가 모르게 성글지 못한 그런 사랑들이죠. 하지만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나이대가 대부분 있으시더라고요. 40대, 50대, 60대가 많으시니까 그분들에게도 남녀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 전에는 연애를 나름 합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 보수적이라서 결혼 전에 끼케야 남자 여자 만나봤자 한 3,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명 이상 만난 사람도 되게 드문 것 같고요. 요 정도 만나봤으면 많이 만나봤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랑
사람이랑 결혼해서 20년, 30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 관계를 잘 몰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뭐 저는 운 좋게 20대 중후반 그리고 30대 초반까지 연애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 여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헌팅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한테는 사업을 하면서나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되게 큰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건 사실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공부를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결혼했는데 연애에 대해서 지금 공부한다는 얘기는 바람피란 얘기냐,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부부 사이가요 되게 애매한 사이예요. 결혼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남남이 됩니다. 연인 사이에는 그래도 결혼 전까지는 서로 노력이라는 걸 하거든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노력을 잘 안 하는 커플들이 너무 많아요. 남편과 아내라고 쓸게요.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치면 둘 다 노력을 안 하는 게 가장 많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주려 하지만 아내는 좀 시큰둥한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내는 남편한테 잘해주려고 하지만 남편이 좀 시큰둥한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대화가 단절되고 그냥 가족이니까 같이 사는 우정이라고도 하고 의리 뭐 이런 걸로 같이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성관계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재미나게 물어봤는데 40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 주 1회 정도는 관계를 하는, 뭐 평균적이래요. 뭐 주 1회가 평균이면 어떤 커플은 뭐 한 달에 한 번, 많은 커플은 뭐 일주일에 2번 하는, 3번 하는 커플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섹스리스라는 말이 좀 너무 일상화된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도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쯤 오면은 다시 이렇게 건강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건 좀 참겠습니다. 되게 가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가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거는 좀 참도록 할게요. 체력이 안 됩니다. 남자분들은 체력이 안 되고 여자분들은, 제가 느끼기에 뭐 결혼 전에 여자들을 많이 만나봤다고 했잖아요. 여자들은 성욕이 없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통계상으로도 나온 건데 제 경험상으로도 느껴지는 건데, 성욕이 있는 여성분들이 30%에서 한 40%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 여자분들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사실 성욕이 있는 분인데 남편이 체력이 안 돼서 성관계를 안 하다 보니까 성욕이 없어져 버리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부부 사이에 열심히 대화를 하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부 사이에도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섹스의 장점은 일단 화해를 하게 해줍니다. 이것도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워요. 그러면 누가 먼저 미안하네 이런 말 하기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서로 이렇게 앙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뻘쭘하기도 하고, 내가 미안해 라고 얘기했는데 와이프가 만약에 뭐 됐거든? 됐어 꺼져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상처받잖아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통해서 섹스를 하고 나면 특별히 화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화해가 되죠. 저는 이걸 부부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연인 사이라도 끝까지 계속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뭐 남자들끼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술자리에서. 여자들끼리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작 부부 사이에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꺼린다는 거죠. 사실 이게 불편한 게 아닌데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금기시 되는 거, 우리 성인들이 30대, 40대, 50대, 60대 성인들이 행복하게 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강은 같이 노력하거든요. 돈 버는 것도 같이 노력하거든요. 하지만 관계 개선을 같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2가지를 꼽아봐라 하면 저는 대화하고 섹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둘 다 안 하는 커플도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대화는 해도 섹스는 안 하는 커플도 되게 많고요. 대화는 안 하는데 섹스만 하는 커플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섹스가 되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죠. 터부시하고.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테크 채널에서 섹스 이야기를 하는 게 저도 되게 부담되긴 하는데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건 저는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남자분들도 노력하셔야 되고요. 여자분들도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기회가 된다면 부부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섹스가 정 어렵다면 키스라도 부부간에 키스하는 건 정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간에 키스하는 게 영 어색하거든요. 누가 본다고 치면 완전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외국에선 키스가 그래도 비교적 손잡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스킨십인데 심지어 이렇게 부부 사이에 손잡고 다니는 부부도 거의 없죠. 네, 밖에 나가서 손잡고 다니면 다 불륜이란 말도 있잖아요. 이런 게 저는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많은 말씀 드렸는데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 앞으로 제가 기회가 날 때마다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